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환경관리를 포함한 환경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환경이란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환경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아마도 설명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환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최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란 강, 바다, 산과 같은 자연생태계,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바람, 구름, 비와 같은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는데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토양, 폐기물, 솜, 화학물질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평가에서는 사회, 경제, 환경까지를 포함해서 환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을 보전한다라는 의미는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원래의 좋았던 환경 상태로 되돌려 놓고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환경 오염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과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환경 훼손이란 자연 환경의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 야생동물을 남획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개나리, 진달래, 아지랑이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수많은 미국인에게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것은 울새가 지저귀는 소리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새가 바로 울새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등장하는 울새는 뉴스 시간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서 들리던 울새의 합창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언젠가부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뚝 하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의 봄인 이유입니다. 1962년 7월 뉴욕타임즈에 올여름 침묵의 봄이 상당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머릿 기사로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로 파괴되어가는 생태계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뉴요커에 몇 차례 연재된 후에 1962년 9월 책으로 출간됩니다. 이 책으로 인해 화학 살충제의 위험과 과학의 책임, 그리고 기술 진보의 한계에 관해 미국 전역에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화학산업계에서는 25만 달러를 들여서 침묵의 봄이 출판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펼칩니다. 심지어 미국 농무부 공무원까지 카슨을 비난합니다. 카슨은 박사학위가 없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웬 유전학에 관심이 많아? 카슨의 성격은 히스테릭하다. 책의 내용이 과장되었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책의 내용을 훼손하고 카슨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침묵의 봄은 굉장한 소란과 혼돈을 불러오면서 초대박이 납니다. 그러다가 침묵의 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책의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조사까지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환경의 중요성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유독성 오염물질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유독물 살포를 금지하게 되었고 지식의 성배를 주장하면서 오만에 빠져있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살충제 엔드린 중독에 의한 비극적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1살 배기 아기를 데리고 베네수엘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한 집에 바퀴벌레가 많아서 며칠 뒤 엔드린이 포함된 살충제를 마트에 사서 뿌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기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아침 9시 살충제를 뿌리기 전에 미리 집 밖으로 피신시키고 또 살충제를 구석구석 뿌린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아이와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강아지가 토하며 발작을 일으키더니 쓰러집니다. 강아지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경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더니 발작을 일으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부부는 부랴부랴 아기를 안고 병원을 달려갔죠.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아기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청력까지 잃게 되고 급기야는 식물이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부부의 잘못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마트에서 판매하는 살충제를 사서 뿌렸을 뿐이거든요. 이런 맹독성 물질이 함유된 살충제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손에 닿는 마트에 진열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죠.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낚시꾼에게 인기 좋은 클리어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길이는 30km가 넘고 최대 폭도 12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깍다기가 살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깍다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깍다기는 모기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를 빨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낚시꾼들이 성가셔야 했죠. 그래서 낚시꾼들은 깍다기를 없애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정부는 호수에 살충제를 살포할 계획을 세웁니다. 깍다기를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살충제는 DDT와 비슷하지만 물고기에는 덜 해로운 DDD라는 살충제였습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오염되면 안 되니까 1949년 호수를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한 살충제 양을 계산한 다음 7천만 분의 1로 희석해서 살포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농도를 5천만 분의 1로 희석해서 다시 살포했습니다. 깍다기 완전 박멸, 상황 종료라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 이듬해 농병아리 100여 마리가 죽었던 보고가 올라옵니다. 농병아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농병아리입니다.
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그때까지 남아있던 각다기를 없애기 위해서 세 번째 대대적인 살충제 살포가 시작되었고 더 많은 농병아리가 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변 농병아리를 조사했지만 그 어떤 전염병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농병아리의 지방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1600ppm이라는 엄청난 양의 DDD 농축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오염되었구나 생각하고 호수의 DDD 농도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대 농도는 0.02 ppm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농병아리가 이토록 높은 수치의 DDD가 검출된 것일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호수의 생태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호수 생태계의 먹이 사슬의 최하위 계층인 플랑크톤에는 DDD가 5ppm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물고기는 300ppm까지 높아졌고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메기는 2500ppm까지 올라갑니다. 먹이 사슬이 위로 올라갈수록 DDD 농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DDD를 마지막으로 살포한 이후 이 호수에서는 더 이상 DDD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호수에서 독극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DDD 살포를 중단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플랑크톤에서는 5.3ppm의 DDD가 검출되었습니다. 호수의 물속에서는 DDD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2년에 걸쳐서 플랑크톤이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고 사라졌지만 플랑크톤에는 DDD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호수에 사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새, 개구리에게도 2000ppm까지 DDD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오염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채 그저 낚싯도구를 챙겨서 호수를 향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낚싯줄을 들이워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요리를 합니다. 잔뜩 농축된 DDD와 유독한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는 채 말이죠. 살충제 하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DDD죠. DDD는 1874년 독일 화학자에서 처음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DDD의 효능을 몰랐습니다. 살충제로서 효능을 처음 발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병을 옮기고 식량을 갉아먹는 해충을 깨끗하게 박멸하는 DDD를 발견한 것은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질병으로부터 전 세계 인류를 구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견자인 파울 밀러는 인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안겨준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DDT를 만드는 회사와 과학자, 정부는 살충제는 해충만 죽일 뿐 인체나 가축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병사에게 DDT를 뿌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어린아이의 머리와 몸 DDT를 뿌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모든 농작물에 DDT를 뿌립니다. 미국은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잖아요. 엄청난 양을 무차별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충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DDT의 살충 효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DDT의 내성을 가진 놈들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해충의 후손들은 DDT를 뿌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해충의 수는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독성을 가진 살충제를 계속해서 새로 개발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살충제들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살충제가 언제 발전했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당시에 화학전을 하려고 독가스를 개발하죠.
이때 독가스 시럽을 무엇을 했을까요? 벌레를 가져갑니다. 이걸 뿌리니까 이 벌레가 죽고 저걸 뿌리니까 저 벌레가 죽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독가스를 만들다가 곁다리로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살충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겠죠. 원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사람을 해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충제를 뿌려도 해충은 잘 죽지 않잖아요. 오히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는 벌과 나비와 같은 이로운 곤충, 새와 다람쥐, 물고기는 물론 인간과 가축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충제가 부메랑이 되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본래 만들려고 했던 살생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셈인지도 모릅니다. 2017년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친환경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DDT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DDT는 미국에서는 1972년,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사용 금지한 DDT 성분이 어떻게 계란에서 검출되었을까요? 바로 DDT는 난분해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DDT 반감기는 최대 15년에서 30년인데 이론상으로는 1979년 사용 금지되기 이전에 뿌린 DDT는 지금도 4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토양과 지하수에 남아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환경 문제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첫 번째 특성은 복잡성입니다. 아주 많은 행위자와 다양한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피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특성은 시간적, 공간적 가변성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합적 특성과 감축 불가능성, 불확실성, 자발적 특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서는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는 개념입니다. 공기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 기능에 맡기면 이를 남용하여 결국에는 자원이 고갈되어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므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에 살펴본 환경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환경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 정책이란 공공 문제의 하나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 방침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LA 시내에 심각해진 대기오염과 악화된 기후 조건이 결합하면서 짙은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눈은 따끔거리고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블록 앞을 볼 수 없어서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일본이 화학무기로 LA를 공격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초로 미국에서 대기오염 방지법이 제정됩니다. 몇 년 후 1952년 영국 런던은 무려 5일 동안 심각한 스모그에 갇히게 됩니다. 버스와 구급차를 운행할 수 없었고 스모그가 영화관으로 스며들어와서 영사기를 가리는 바람에 영화 상영이 취소되었고 스모그로 인해서 경찰관 역시 몇 미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상점이 약탈당했습니다. 이 스모그로 1만 2천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도 대기청정법이 제정됩니다.
현재 환경 문제는 과거 LA 스모그나 런던 스모그 사건처럼 더 이상 국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은 북서풍이 불면 불과 몇 시간이면 우리나라를 덮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렇듯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해양 산성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점차 광역화되면서 전지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7년 찰스 무어 선장은 요트 경기를 마치고 북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바람도 없고 바닷물의 흐름도 없는 환류라는 무풍지대에 3주 동안 갇히게 됩니다. 무풍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항로를 변경하다가 지도에 없던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섬입니다. 쓰레기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8일 세계해양의 날 쓰레기섬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가 유엔에 제출됩니다. 유엔은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반기며 정식 국가로 임명합니다.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정식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국경, 국민, 정부 수립, 네트워크와 같은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섬은 북태평양에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가 처음으로 시민이 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고 그 이후 많은 유명인이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단시간에 총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모집됩니다. 영화배우 등 유명인이 여왕과 국방부 장관으로 추대되고 여권, 화폐, 우표, 국기까지 만들어집니다. 쓰레기섬의 크기는 남한 면적의 16배인데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섬은 태평양에 2개, 대서양에 2개, 인도양에 1개, 총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마다 100만 마리의 바다새와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기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모든 바다새의 44%와 고래류의 22%가 몸 안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섬 주변에서 잡힌 물고기 35%가 뱃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속에 흘러들어간 하수와 폐수에 포함된 농약 성분과 중금속 같은 유독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가 태평양 주변의 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환경정책은 전형적인 규제정책이고 또한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타 정책과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면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바로 일반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 생태의 동식물이죠. 그래서 정책 수혜자가 불명확합니다. 환경정책은 가시성이 없으며 지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업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하던 인류가 약 1만 년 전부터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여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됐죠. 하루 내내 쉬지 않고 식량을 찾아 헤매도 겨우 연명하던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농업인의 삶은 쉬엄쉬엄 일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먹을거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다 농업 덕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농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기고문에서 농업은 인류 최악의 실수였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와리는
그의 책에서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두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과거의 수렵 채집인들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윤택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열매를 따먹고 짐승 사냥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적당히 여유 시간도 있었고 영양실조나 전염병 같은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나름 행복지수 높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농업인이 되면서부터 영양 부족과 전염병에 시달렸고 키도 줄었다는 사실이 뼈 화석 연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수렵 채집인들이 농업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죠? 그들이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농업이 일은 더 적게 하고 식량은 더 많이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이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습니다. 농업을 하면서 식량의 총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메리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인류 최악의 실수였고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뜻밖의 반전은 농업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 가장 큰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는 농업을 시작함으로써 인간이 키우는 가축 외에 필요하지 않은 다른 동물들은 싹 몰아내고 지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생겨난 게 약 25만 년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만물의 영장으로 떵떵거리고 행세하는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24만 년 동안은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살았습니다. 겨우 돌도끼나 만들어서 맹수들이 먹다 남긴 고기 발라먹고 뼛속에 골수 빼먹고 그러다가 무리지어서 짐승 사냥해 먹고 열매 따먹고 그러던 동물이 불과 1만 년 전에 농업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 생태계를 제거하고 밀어내고 파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자연을 농지와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개발하지 않고 남은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농경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인간 전체의 무게를 한번 재보고 개와 고양이 무게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 당시 지구상에 살았던 포유동물과 새와 같은 척추동물을 모두 합친 무게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인간과 가축은 다른 동물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불과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산을 다시 해본다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무려 95%에서 99%입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불과 1만 년 전에 다른 동물의 1% 미만이었던 인간과 가축이 다른 동물을 1%에서 2%로 줄여놓고 완벽하게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존재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된 우리 인간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해 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인류 존폐가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생명 다양성을 거미줄, 즉 생명의 그물망에 비유했습니다. 거미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 전체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동식물종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물의 그물망이 끊어지면서 지구의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생물 다양성은 모든 생명과 인류에게 필수적인 식량, 깨끗한 물과 산소를 제공하죠. 더불어 자연은 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불행하게도 인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금세기 중에 생물종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는 우리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관리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